영화 이야기 한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기맹장한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이제 49화고요. 비브르 와사비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닉네임 뜻을 못 여쭤봤어요. 비브르 와사비. 네, 방금 전에도 제가 발음을 실수했는데 어떤 뜻이 있나요? 사실 저는 패러디에서 이름 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네. 옛날에는 장리 고다르를 패러디해서 장리 고자르를 지었고요. 네, 비브르 사비를 패러디해서 비브르 와사비를 지었고요. 아, 비브르 사비. 원래 하려고 했었던 아이디는 네. 부에나비스타 파이트 클럽. 아니 나 부에나비스타 그거는 이거는 팟캐스트 제목 이름인데 어디 패러디 팟캐스트 해가지고 그냥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랑 파이트 클럽을 섞어가지고 야 이거 아이디 대단하네. 그다음에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 애니메이, 아라비아의 로렌스 애니, 그랜 토리노의 말, 그랜토니오의 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제 친구가 쓰는 닉네임이 한데 네. 라스 폰트리에를 패러디해가지고 막스 폰트리에도 탐이 나거든요. 막스 폰트리에 마르크스주의 가지고 그냥 뿜뿜 나오겠네. 그 친구는 진짜 마르크스주의이기 때문에 아 저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사실은 엔딩에 저희가 운디네 얘기를 빼먹었단 말이죠. 그럼 운디는 어느 엔딩 쪽에 속하는 건가요? 운디네는 오픈 엔딩. 오픈 엔딩, 열린 결말. 네. 그래서 운디네 같은 경우는 그냥 운디네가 이렇게 잠기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계속 운디네 하면서 울부짖는데 맞아요. 그냥 운디네가 남겨준 사물 하나 들고 그냥 운디네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계속 이 영화 끝난 뒤에도 이야기는 이어질 거예요. 그렇죠. 계속 가겠죠. 네, 가서 보겠죠. 네. 계속 이어지는 것을 관객이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전 부산에서 그때 처음 봤었을 때 저도 부산에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회차겠네요. 한 번밖에 안 들었으니까. 네.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참 독일판 전설 따라 삼천리 운디네 편. 끝나고 진짜 이 전설은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다. 나레이션 딱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끝나요 진짜. 네. 결말이 네. 그래서 기억나요. 운디네는 한국어로 치면 김심청 씨입니다. 김신 그러니까 이 약간 근데 이쪽은 운디네 전설이 아니면 거의 그쪽 아니에요? 라인강의 인어나 그런 건 라인강 쪽 아니었나요? 인어가 막 머리 빗는데 배 침몰해가 죽었다. 네. 그건 라인강 쪽이잖아요. 여기는 베를린 쪽인데 약간 좀 다르게 하지만 아무튼간에. 자 그럼 다음 질문.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배우 어떤 분이 있나요? 저 일단 구교환, 백현진. 그 다음에 그 옛날 신하균. 옛날 신하균. 피모 잘 골랐을 때 신하균. 아니 그게 있네. 그 구별하는 그 시기가 딱 명확히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어디까지예요? 저 일단 지구를 지켜라 그 즈음까지는 되게 시나리오 잘 골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하균 배우님이. 네. 그때 되게 특색이 있었고 그리고 저 여자 배우로는 천우희, 이주영. 이주영도 둘이 있잖아요. 맥이 나온 이주영. 맥이 나온 근데 이주영. 맥이에서도 둘 다 나왔으니까. 맥이 둘 다 나왔는데 잠깐만. 야구소녀 나온 이주영이라고. 야구소녀 나온 이주영? 네, 이주영 배우님 연기력 하고 마스크가 독특하시고. 자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외국 배우 어떤 분이 있을까요? 여자 배우 케이트 블란쳇. 케이트 블란쳇 일단 첫 번째로 적으셨어요. 네. 스테이시 마틴. 이자벨 위페르. 파울라 비어 이제 이거 아마 검색하시면 폴라 비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폴라 베어인가? 네, 폴라 비어. 네. 남자 배우 제이크 질레날. 앤드류 앤드류 가필드. 프란츠 로그스키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되게 컬트적인 느낌을 좋아하긴 하는데 폴 다노하고 다니엘 레드클리프. 폴 다노는 뭐 어차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요.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조금 의외예요. 네. 아니 왜냐면 다니엘 레드클리프를 그렇게 막 옹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이건 다른 분들이 난 이유 제끼고 이 다니엘 레드클리프 한번 들어봅시다.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어제 해리포터로 벌돈 다 벌어놨잖아요. 그렇죠. 벌돈 다 벌었죠. 네. 그래서 자기를 한없이 망가뜨리는 게 너무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한번 좀 수염 좀 한번 밀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도. 아니 안 밀어도 되잖아. 왜 본인 캐릭터 연기할 때 왜 수염을 굳이 길러서 연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건즈 아킨버라든가 그 스위스 아미맨 같은 영화에서는 어울리거든요. 근데 로스트 시티는 전혀 안 어울려. 로스트 시티는
전 거기서 왜 수염했는지 전혀 안 어울리고 아무튼 수염을 한 번 정도 밀었으면 좋겠어. 아 나 진짜 그러니까 변신 한번 해야 돼요. 예, 미는 게 변신이야. 이 친구는 어쩌다 미는 게 변신. 이 친구랑 내가 이제 동갑내기니까. 근데 이 친구는 미는 게 변신이야. 이 친구는 B급 영화 말고 그냥 아티스트 영화 딱 한 번 해가지고 제 아티스트 하긴 했어요. 뭔가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만나긴 만났어 지금까지 어떻게든. 네. 뭔가 좀 A급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B급 영화의 황제잖아요. 지금 라이든 네. 거의. 저 그때 혼스 보고 기겁했잖아. 맞아요. 혼스 보고. 이거 심지어 알렉산드르 아야 감독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래도 피라냐의 제왕. 피라냐의 제입가. 그리고 또 비슷한 이유로 옛날에 옹호했었던 배우가 한 명 있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는 그래도 많이 돌아왔죠. 많이 돌아왔죠. 아직은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근데 니콜라스 케이지는 그래도 조만간 올라갈 그건 있어요. 만들어놨어. 왜냐면 다른 캐릭터들로 이제 부를 그건 있어. 왜냐면 이 나이 때 되면은 이 나이 때 맞는 캐릭터도 이제 올 때가 됐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한동안 못 찾았어 본인이. 네 맞아요. 왜냐면 그때 언제쯤이 못 찾았다고 해야지? 2010년대도 돼서 못 찾았던 거. 내셔널 트레저 이후. 네, 딱 저도 그때 노잉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노잉이 거의 마지막 그 엔딩이고 키게스 좀 많이 맞으면 키게스 정도인데. 키게스 정도. 근데 마법사의 제자부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약간 니콜라스 케이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미국의 유아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이 있고. 예. 그냥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냥 어떤 캐릭터든 그냥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연기하면 그 캐릭터가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마블에서 한번 어차피 불러주는 거 한번 더 불러가지고 그냥 한번 어차피 카메오로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멀티버스 세계관이잖아. 네. 그럼 한 번 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고스트라이더 한 번 정도 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네. 왜냐면 본인이 애초에 케이지라는 이름 자체가 루크 케이지잖아요. 네, 거기서 따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다시 케인 파이기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네. 왜냐면 이미 지금 피그로 통해서 본인이 한골 탈퇴했다는 건 이미 다 증명을 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뭐랄까 이건 좀 옆으로 세워간 맹랑이긴 한데 윌 스미스가 본인의 밈으로 승화하고 배우 자체는 사라지는. 윌 스미스는 그래도 5년 후에는 나올 것 같아. 지금 당장은 힘든데 5년 후에는 어떻게든 나와. 하여튼 밈으로 승화해버린 밈으로 승천해버린 캐릭터잖아요. 승화라기보다 본인이 밈이 돼버렸죠 이제는. 네. 근데 니콜라스 케이는 밈이 되었는데도 꿋꿋이 부활한 몇 안 되는 케이스라서. 윌 스미스는 그래요. 진짜 어쩌면 자기 커리어의 최고의 정점의 순간에 정점인 날인데 갑자기 커리어 정점에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상상 안 했겠지. 누가 그 상상했겠어요. 참.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밈을 남겼다는 데에서 그렇죠. 영화 모르는 사람도 윌 스미스가 뺨 때린 아니 진짜 그해 아카데미 상식이 열렸다는 거를 윌 스미스가 뺨 때린 것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아. 네 맞아요. 야 아카데미가 있었어 올해? 이게 전 세계적인 밈이 나온 게 너무 큰 이벤트예요. 네, 어쩌면 그렇죠. 이번 아카데미 가장 빅 이벤트이기도 했죠. 네 스스로 만들어 버렸던 건데 아무튼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OST. 레토 쉐이프 오브 워터. 레토랑 쉐이프 오브 워터. 뭔가 하나는 뭔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영화의 이제 원래 이제 빅토르체인 것 같고 빅토르체의 노래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스코어겠는데.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를 진짜 좋아요.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아카데미는 벌써 이제 2번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환장하게 좋아했던 감독 영화 환장하게 따라하려고 했었던 그 스타일 그 영화 음악 감독 중에 그 버나드 어먼 그 버나드 어먼의 사운드 트랙들은 진짜 자주 들어요. 진짜 오페라 같아요. 그렇죠. 이제 버나드 어먼 이제 라무타님도 버나드 어먼을 해주셨어요. 그때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택시 드라이버. 전 현기증. 택시 드라이버 현기증 나왔고 네. 그랬던 걸로 이제 기억나는데. 와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음악 감독이 사실은 맨 처음에 이제 해리포터 저는 이제 그걸 아마 그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얘기하면 새끼 음악 너무 좋아요. 새끼 음악 너무 좋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유령 작가. 폴란스키 영화라서 뭐 언급하기 좀 그런데
여튼 유령 작가 음악은 OST는 좋으니까. 네. 음악이 진짜 좋아요. 음악은 뭐 본인의 일단 저는 음악은 거의 다른 분야라고 보거든요. 영화 감독의 분야라고 감독이 모르는 경우 많아. 네 맞아요. 음악은 감독이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 음악 감독은 진짜 저는 별도의 거의 영역을 보거든요. 특히 한스 지머 같은 경우는 거의 네. 본인의 영역이지. 이거는 한스 지머 하는 거는 듀운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드리빌레브가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거를. 자 이제 자 넘어가서 가장 좋아하는 아까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 로맨스 코미디 말고 로맨스 영화니까 낭트의 자코라는 네. 이상한 다큐멘터리 픽션 합친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스 바레다라고 하고 자크 드미하고 둘 다 위대한 영화 감독이고 그렇죠. 각자의 세계를 구축하는 감독이거든요. 네네. 근데 두 감독이 서로의 세계에 대한 오마주를 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로맨스라는 게 그 영화 속의 두 대상이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만 로맨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사람이 영화를 찍는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도 로맨스라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가장 적합한 영화가 전 낭트의 자코라 생각을 해요. 이 부부 감독으로 유명했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의 세계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 스트라우브 마리 위엔가? 잠깐 이름 헷갈리는데 여하튼 다른 부부 감독들은 둘이 공동 작업을 하는 형태로 많이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각계의 작품을 하면서 서로의 세계에서 존중을 해줬던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아마 코엔 저기랑 저기 동생 코엔인가 형 코엔인가 네. 저기랑 이제 프란시스 맥도맨드 네. 이제 서로 그냥 뭐 따로 놀다 같이 또 만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의 그건데 진짜 자크드미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거의 눈물이 나요. 이 여자가 이 아니베스 바르다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의 전기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영화로 쓰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누가 그냥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사랑을 찍고 있어요. 그냥 이 영화는. 지친이가 말 더듬긴 하는데 여하튼 이 영화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나를 저렇게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예요. 그다음에 이걸 제외하고 그냥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마티아스와 막심. 그다음에 에릭 로메르의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이거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는 약간 프랑스어 이거는 라미드 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쌍둥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는 되게 독특한 영화예요. 그냥 인물들이 그냥 서로 로맨스 코미디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물들의 옷 색깔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게 이 인물들의 감정을 눈으로 보여주는 장치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가장 좋아하는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안카다미안의 한상의 마로나입니다. 한상의 마로나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20년도에 베스트 5에 들었었을 거예요. 저희 키노라이츠 그때 탑 5에 했었을 때. 네. 그만큼 이제 좋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작품인데 이게 이 감독이 근데 신작 같은 경우가 작년에 좀 욕을 많이 먹었다고. 네. 네. 한상의 마로나는 그러니까 어린 왕자를 강아지의 관점으로 각색한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어린 왕자보다 아름다워요 저한텐. 매우 이제 몽환적인 얘기라고도 했고 이게 또 장면마다 아마 색채가 좀 다르다고. 네 맞아요. 주인이 바뀌거든요. 근데 네네. 주인이 바뀌는 게 이 개의 유년기, 성년기, 노년기로 바뀌어가지고 이거 세 개가 다 그림체가 달라요. 그래서 전자는 되게 초현실주의, 중간은 미니멀리즘, 노년기는 인상주의라 해야 되나 표현주의라 해야 되나 어쨌건 되게 색이 번져가지고 화면 곳곳이 되게 수채화처럼 칠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세 개의 변화가 이 개의 생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좀 깊게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SNS가 발생하기 전, SNS가 발생하기 후의 세계를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인물들이 냉정하게 변해가는 게 SNS를 접하기 이후부터거든요. 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작년에 부산에서 처음 나왔을 때 신작이었는데 안카데미안 감독의. 네. 좀 뭔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한상의 마로나가 워낙에 걸작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아져서 나온 그런 결과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실망적일 수도 있고. 네. 두 개가 합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제가 못 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이거는. 네. 네. 아무튼간에 다음 질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배드씬. 네 저희가 네. 빼놓지 않고 지나가는 코너인데요.
네, 빌 스트리트가 말할 수 있다면 이 영화 본 사람 드물 텐데 저희 이 영화 자체 퀄리티가 높은 영화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배드신 하나 되면 추천하고 싶어요.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여우 조연상을 아카데미에서 받긴 받았었죠. 네, 레지나 네. 킹 배우가. 네, VOD로 개봉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전 이 영화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화면으로 봤는데 약간 이 베리 젠킨스 감독의 왕가의 덕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가위에서 조금씩 벗어나가지고 자기 색채를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영화의 배드신이 그러니까 흑인의 피부가 지닐 수 있는 질감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이 사실 베리 젠킨스 감독의 그거는 뭐 문라이트가 사실 더 뭐 색채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게 더 저는 근데 더 뛰어났지만 문라이트는 약간 블루 계열의 색채라면 빌 스트리트는 노란 계열의 노란 색채여가지고 계열. 재즈 음악과 그 배드신이 같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피부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그림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 작품이 사실은 한번 이제 뭐야 넷플릭스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려가 있네요. 내려갔어요. 네. 아무튼간에 다음 질문 넘어가서 DC 영화 대 마블 영화. DC.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DC랑 마블이 약간 비슷해지려고 이제 슬슬 원래는 한쪽을 기울었었거든요. 네. 작년 초기에도 슬슬 기울어지고 있어. 네. 이유가 있다면. 소신 발언해도 됩니까? 네. 마블은 이제 오타쿠 장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거 DC 팬들이 더 많이 하지 않았어요? DC가 DC고 우리는 못하군데. 약간 그런 거죠. 지금의 마블 페이즈 4 이후는 네. 정상 전쟁 이후의 원피스랑 같다. 일반 대중이 이제 접근하기 좀 힘든. 그러니까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을 좀 약간 대중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네, 그나마 맞아요. 물꼬리를 잃었던 게 원피스. 귀멸의 칼날이라든지 네. 이런 작품들이 좀 물꼬를 터졌는데 그거 말고는 여전히 물꼬를 못 트고 있는 건 똑같은 그런 네, 맞아요. 상황인 거네요. 사실 저도 그게 많이 걱정돼. 이번에 닥터 스트레인지 2 이번에 한번 방송 나갔을 때 개봉했겠죠. 근데 많이 걱정이 되는 거는 이거 못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 많겠다. 사람들. 네, 맞아요. 진짜 이 드라마까지 어벤져스 봐야 돼요. 2보다 더 심각하겠다. 어벤져스 2도 사실은 못 따라간 분들 네. 많았거든요. 맞아요. 이건 더 못 따라가겠다. 네, 드라마까지 봐야 되니까 드라마까지 챙겨볼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이러면 정말 마니아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마블 영화 사실 그거 생각해요. 마블 영화가 이제 1000만 영화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스파이더맨 쪽으로 어떻게 1000만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네, 저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번에 스파이더맨 1000만 넘었겠죠. 네 맞아요. 만약에 근데 코로나가 이제 터진 바람에 그래도 700만 가까이 봤으니까 네, 코로나 시국에 맞아요. 700만 봤다는 거는 1700만 봤던 거 똑같아요 거의. 네 맞아요. 저도 1700만이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싶고 아마 더 이상 힘들 것 같고 오히려 DC가 가능성이 열려 있으는데 근데 DC는 너무 뭔가 오타쿠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DC가 원래 그게 있었는데 그 감성은 원래 DC 감성이었는데 이번 더 배트맨도 그렇잖아요. 네, 이 맞아요. 감성은 솔직히 오타쿠 감성이죠. 이거는 인싸들의 그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야. 인싸들은 네, 조금 뭐야 이거 지루해 이거 그 느낌이었을 거야. 솔직한 얘기로. 네, 이제 쑥쑥 지나가죠. 네, 수수 지나가서 다음 질문입니다. 진행을 대신해 주시네. 가장 좋아하시는 감독 어떤 분인가요? 3명. 에드가 라이트, 루이스 부뉴엘, 테리 길리엄. 테리 길리엄. 테리 길리엄. 와, 지금 뭐 그러면은 다들 뭐 이렇게 다 색채가 다 달라요. 다르면서도 비슷한 경우도 있어. 약간 코미디적으로 하려는 네. 작품도 있으니까. 코미디적이 있고 아날로그에 집착하고. 근데도 이 세 인물은 다 세 감독의 공통점을 얘기하자면 반동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거스르려는 노스텔지어로 도피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 노스텔지어를 통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주는 감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구나. 루이스 부니에는 좀 열애를 두고 에드가 라이트하고 테리 길리엄은 되게 노스텔지어, 자기가 어렸을 때 봐왔던 것들을 환상의 세계를 구축하려 하고 이 환상의 세계를 통해서 다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면 루이스 부니에는 저 그냥 곤조 때문에 좋아해요. 곤조. 그냥 이 감독은 이 세계는 그냥 부르주아에게 잡아먹혔어. 잡아먹혔다. 이 세계에서 탈출할 방법 없다. 폭발 빼곤. 폭발. 근데 무조건 폭발하거든요. 진짜 폭발하고 끝나요? 다 모든 영화가? 후기 3부작은 폭발하고 끝내요. 진짜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분이 원조네. 그 폭발 장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부르주아의 은밀한 유혹하고 자유의 유령하고 이 아까 얘기한 욕망의 모호한 대상이 3부작인데 이 3부작 다 되게 폭발 엔딩이거나 이 세계 자체는 희망이 없으니까 다 세계 자체를 부숴버려야 된다. 솔직히 이만큼 과격한 비전을 제시한 감독이 없죠. 봉준호도 그렇죠. 사실상 흉내내는 정도밖에 없고 안 되고. 네, 여하튼 넘어가죠. 아니, 뭐 이게 뭐 월드 베스트 거의 사실상 월드 베스트급의 감독이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자, 그럼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챕터인데요. 특별한 질문들 챕터입니다. 이제 네, 5개 질문은 사실은 제가 좀 관찰을 좀 해서 질문하는 건데 뭐 관찰이 결과 좀 애매하긴 해요. 네, 아무튼간에 다 26번째 질문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떤 건가요? 였어요. 사실 그렇죠. 다큐멘터리 잘 안 보거든요. 아 근데 계속 뭔가 계속 적혀 있길래 뭐 인스타 보면은 아 그래요? 다큐멘터리 영화는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9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네. 추천하면 폭력이에요. 그렇죠. 남한테 보라고 하면은 보겠어요. 폭력이죠. 왜냐면 제가 홀로코스트 영화를 전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어우 야. 그래서 홀로코스트 관련된 다큐멘터리 진짜 많이 봤는데 어우. 그냥 이 9시간짜리가 제일 좋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이 9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봐야지 나중에 사울의 아들이라는 시대의 걸작을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너무 좋죠. 네. 근데 이걸 추천하기 그러니까 좀 밈전쟁 개구리 페페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미친 영화죠. 이것도 저는 사실 페페가 밈의 대상인데 사실 이 페페가 원래 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애초에.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집단들의 아주 그냥 그건지는 몰랐어요. 애초에. 와 이게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그 여기 영화를 분석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보통 쓰는 게 밈에 관련된 글들이에요. 그래서 밈 관련된 비평 같은 것들도 몇 편 쓰고 여기저기 보내고 하는데 밈전쟁 개구리 페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밈에 대해서 연구한 모든 책들의 성과를 뛰어넘었어요. 그냥 제가 그 책들을 거의 다 봤거든요. 제가 뛰어넘었는데 그러니까 밈 전쟁 개구리 페페의 미학은 그러니까 밈이 어쨌건 박제되어 가지고 유저들로 인해서 계속 점거당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독의 의도대로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창작자의 의도대로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이미지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창작자가 페페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애니메이션을 그려가지고 영화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뭉클한 거예요. 창작자가 바랬던 그 페페는 이런 자유를 누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현실은 시궁창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상징이 돼버렸죠. 그러니까요. 그 두 개가 대비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영화제 그러니까 그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한번 틀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5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나서도 제 인생 영화입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이 페페라는 캐릭터가 사용됐던 게 또 이제 홍콩의 우선혁명이나 이제 그런 데 또 사용이 됐던 거 보면은 그래요. 아직 이게 밈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문자잖아요. 문자의 네. 또 일종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네, 요즘은 기호죠. 이모티콘 사용 문자 쉽게 말하면 네. 사용 문자 같은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의 논점이고 결국은 이걸 또 미디어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커뮤니티 있는 네. 글들이 있어요. 글들 그거 기사화되고 그냥 대충 올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까지 또 바꿔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밈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면 네. 밈이라는 거가 그냥 어떤 상황이 어떤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그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정치색으로 물들거나 광고에 쓰이는 순간부터 갑자기 쓰이지 않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죽은 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밈이 계속되는 조건으로는 그냥 우리 모두가 그 밈을 지키자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내가 고자라니를 뭐 공익 광고에는 쓰인 적이 있는데 뭐 어디서 막 삼성에서 쓰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저는 네티즌들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티로 서로 갈라가고 이렇게 서로를 혐오하는 시대 속에서도 공공성이 가능하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서 27번째 질문입니다. 영화제에서 봐서 정말 다행인 작품 뭐가 있을까요?
설마 5시간짜리 그거 아니죠? 네. 아니 13시간짜리 그거 13시간짜리 그거 맞긴 한데요. 맞긴 맞군요. 근데 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구할 수도 없어요. 아 구할 수가 없군요. 아 저는 그 뭐지 해외 배급사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냐 해가지고 문의해가지고 구했어가지고 저는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어떻게 돈 주고- 주긴 주나 보네. 돈 네, 돈이라도 주고. 팔아요. 아 돈 주고 팔긴 파는군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오퍼 필름이라는 데서. 아 네, 여하튼 라플로라는 작품이고요. 마리아스 르리나스의 이 영화는 뭐 6개의 파트로 나뉘어가지고 각각의 영화가 약간 영화사 4명의 여자 배우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13시간짜리 영화인데 각각이 영화 새로운 장르로 이루어져 있어요. 막 SF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파이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영화 보실 거면 파트 2에 5시간짜리 스파이 영화가 있거든요. 5시간짜리. 그냥 타란티노 스타일로 연출한 아이리시맨 느낌이에요. 아 여하튼 대서사시군요. 네, 그 4명의 인물들이 각각 사연을 지니고 있고 음. 이것들이 각각의 스파이 영화의 역사를 요약하는 그런 건데 여하튼 이거는 됐고 저는 언급하고 싶은 영화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최고라는 중국 영화가 있고 아. 그 다음에 브라질 영화인데 디아만티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 근데 더 언급하고 싶은 건 디아만티노라는 영화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플롯을 요약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호날두랑 똑같이 분장한 배우가 나와요. 축구 선수예요. 하필 호날두. 근데 지능이 5살이에요. 아 지금 5살이 호날두. 네, 근데 탈세 혐의를 받고 있어요. 탈세. 호날두 탈세. 근데 포르투갈 월드컵 결승전 날이에요. 근데 이 축구 선수가 한 번도 뭐 페널티킥에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근데 페널티킥 실패해가지고 포르투갈이 져요. 아. 근데 이 포르투갈이 졌는데 이때 이 호날두처럼 닮은 똑같이 생긴 배우가 쌍둥이 자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주인공 같이 생긴 아 네. 그 쌍둥이 자매가 호날두한테 전 재산을 베팅을 했어요. 그래 실패했잖아요. 아 네. 왜 저 새끼 못 넣어 하면서 아빠를 죽여요. 아. 홧김에. 와. 근데 어디로 가는 어디로 가는 영화야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홧김에 가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빠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 전주에서 했었구나. 이거 시간이 안 돼서 못 봤던 것 같아. 아. 근데 그때 진짜 우주적인 영화인데 그래서 아빠 죽었으니까 뭐 자기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면서 난민을 입양해요. 근데 그 난민이 알고 보니까 탈세 혐의를 조사하러 온 경찰관이었던 거고 그리고 쌍둥이 자매는 이 뭐지 파산했잖아요. 네. 파산한 걸 되살리려고 극우 단체한테 지원을 받아요. 근데 극우 단체가 하려는 계획이 호날두를 13명 복제해가지고 축구팀을 만드는 거예요. 어우야. 근데 호날두가 그 유전자 뽑히러 가요. 근데 그 유전자 뽑히러 가는데 그 실험의 부작용이 여성 호르몬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날두가 여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극우 단체가 호날두를 이용해가지고 막 메이크 포르투갈 그레이트 어게인 광고를 찍으려 하는 거예요. 아 이게 1시간 반 안에 다 당긴다고요. 이게 1시간 반이 다 당겨요? 와 이거 저 솔직히 올해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우리나라 같은 줄란 말이죠. 네. 아 이거 왓챠에서 한번 수입해가지고 그 전에 보여줘도 재밌겠다. 아니 너 진짜 재밌는 영화. 이거 지금 시놉시스 너무 끌리는데? 이거 어디서 해주는 데가 없네. 그래서 디아만티노. 네. 그래서 막 프로그래머님도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혼파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영화를 그러니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 감독들의 특성을 다 섞어놨어요. 로튼 인증인데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 그래서 이걸 애플 TV에서 친구가 해외 계정을 한번 애플 해외 계정 있구나. 애플 해외 계정에서는 구매를 할 수 있대요. VPN 돌리면 되겠죠. 네. VPN 돌려가지고 그때 한 번 더 봤거든요. 한 번 더 봐도 골 때려요. 메이크 그레이트 포르투갈 어게인은 진짜. 진짜 사진은 뭔데 진짜 포르투갈 진짜 호날두 좀 닮은 배우 캐스팅해서 일부러 헤어스타일까지. 네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진짜 와. 호날두 놀리려고 만든 영화. 그러니까 놀리려 만든 영화인가? 싶긴한데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영화제에서 그러면 보고 나서 가장 후회한 작품들 뭐가 있을까요? 랑종. 부천에서 보셨나 보네요. 네. 하늘의 모든 신들이라는 이상한 영화 있었고 엔트럼이라고 저 필름 판타지아님 거 같이 봤었는데 둘 다 나오면서 쓰레기다. 둘 다 나와서 쓰레기다. 엔트럼 세상에서 부지가 생겼네요. 예, 가장 치명적인 영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죽습니다라고 오프닝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
같이 기대를 했어요. 네. 이 은근히 재밌을 것 같다 하면서 네. 필름 판타지아 씨랑 같이 봤는데 네. 둘 다 어그럭거렸고 이게 뭐야 하면서 필름 판타전이 그 얘기했어요. 군더더기에 불과한 설명은 짜증은 유발할 뿐이고 제명은 그냥 그저 괘씸하다. 네, 맞아요. 가장 치명적인 영화. 아.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들은 뭐예요? 이거는 뭐 뭐야? 여성 장애인 동생이 있는데 네. 이 동생을 위해서 창남 구해준다고 막 돌아다니는 얘기. 어우 야. 이거 뭐야? 배우 출연인데 장리 코차드야? 무슨 출연 주연 배우가? 이거 뭐야? 노린 건가? 그래서 저 0.5점을 줬습니다. 장리 코차드. 아무튼간에 이것도 2년 전에 부천 영화제였네요. 자, 아무튼 다음 질문. 최근에 읽으셨던 책 중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문학 도서. 이제 문학과 비문학 나눌 건데요. 네, 문학이 있다면. 사실 이 질문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짧게 얘기해 주시죠. 빨리. 네. 문학은 길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최근에 제가 도스토옙스키 강독을 듣고 있어가지고 도스토옙스키를 추천할 수는 없거든요. 강독하는 책은 추천 안 한다. 네, 제가 수업 교재로 쓰는 책을 추천 안 한다. 수업 교재로 읽고 있는 책은. 그래서 3년 전에 읽은 책인데 아직 제가 문예창작 입시과를 가끔씩 하거든요. 그때마다 학생한테 첫 주 과제로 읽히는 소설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과외생이 들어와가지고 첫 주 소설을 읽혔거든요. 그래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이 뭐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한국 문학 중에 추천할 만한 것은 내일의 연인들하고 서희재라는 소설가 0% 향하라는 소설집이 있는데 서희재 작가님은 그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 출신이라서 독립영화계 그거를 약간 리얼리티하게 묘사한 그런 소설들을 쓰는 분이라서 이것도 재밌긴 한데 전 내일의 연인들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추천한 이유는 그러니까 문학이 지금 소수자들이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아마 판매 권수나 이런 걸로 이제 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 판매 권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가 했었던 것들을 이제 문학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이들에게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흔히들 이야기돼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감성의 분할이라고 하고요. 감각의 분할. 여하튼 이러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주변에 키워라든가 아니면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계속 늘어나죠. 근데 이게 일상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변하게 되잖아요. 미세한 변화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불화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계속 사회적인 문제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보통이라고 가정되는 사람들의 삶. 정영수 작가가 다루는 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밖에 안 등장해요. 그러니까 퀴어라든가 이런 소수자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퀴어를 보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 그리고 대체로 30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20대를 지나가지고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는 못한. 그래서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찬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전 이 소설이 진짜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고 하고 불안정한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드러내면서 이 소설의 플롯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래 그 커플이 자기 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쓰고 싶다고 이 편집자인 주인공이 찾아와요. 근데 이 편집자는 이 둘이 약간 자의식 과잉인 줄 알았는데 이 둘이 생각보다 진지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것을 인지를 해요.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이 완벽한 커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여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걸 완성시켜 나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기 전애인과의 관계를 떠올려요. 근데 자기 전애인이 첫사랑이었는데 그 첫사랑에게서 못 태어나와가지고 계속 어디론가 도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결국 돌아왔는데 계속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쓰지 못하는 거죠.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커플의 관계가 갑자기 반전이 돼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 심경에도 혼란스러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살아가고 싶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를 다루는 소설이에요. 우리들이라는 소설. 진짜 너무 좋아하는 소설인데 여러분들께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냥 좋아하는 문장을 한 문장만 읽자면
첫사랑에 대해서 쓴다는 것은 무언가를 해명하거나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일을 다시 경험하는 일에 가까웠으며 그 경험은 또 다른 해석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그녀에 대한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수정해야 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 너무 진지한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비문학은 딱 2개 추천할게요. 네네. 그 다음에 자기애적 사회에 관하여라는 그 에세이집이 있고요. 네네. 솔직히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철학책을 추천해주는 건 폭력이기 때문에 또 폭력 나왔어. 아유 이제 고문이라고 할까요? 여하튼 한낮의 어둠이라는 저널리즘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작가가 극우 테러리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요.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건조하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요. 한낮의 어둠은 그나마 최근에 나온 책인데 네. 이 형이 자기애적 사회에 관하여는 뭐 어디 뭐 알라딘은 벌써 절판됐다고 하고 절판됐어요? 네 알라딘 절판됐대요. 아이 좋은 책인데 뭐 그냥 중고서적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없으면 여하튼 중고서점 가서 봐야죠 뭐. 네. 네. 이걸 대체할 책은 그냥 악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거든요. 악성 나르시시스트 그러네요. 예스24도 절판이네. 야, 빨리 절판됐네요 생각보다. 요즘 책인데 이게 나르시시즘 이야기인데 네. 그 나르시시즘이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것을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이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편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다 투사하면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홍상수 영화라든가. 여하튼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만연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저자의 이야기인데 실제로도 관계에서 너가 나를 불편하게 했어. 그러므로 이 모든 건 너의 잘못이 하면서 상대방의 죄책감을 일부러 안겨주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나르시시스트들한테 휘둘리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좀 독특한 거는 상대방을 나르시시스트로 이렇게 규정짓지 말라. 왜냐면 관계는 계속 조율해 나가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라 할지라도 상대를 나르시시스트라고 규정하는 거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너를 타인으로 규정짓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그러므로 관계는 계속 조정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상대방을 낙인 찍기를 좋아하는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기를 너무 좋아하게 된 사회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르시시즘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낙인 찍기보다는 계속 그 낙인 찍기 자체라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비문학인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전 읽기 쉬워요. 무엇보다 난이도가 쉬워서. 한낮의 어둠도 난이도가 읽기 쉽고요. 한낮의 어둠에서 좀 독특한 파트는 그 알렉산드르 두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러시아의 철학자인데 말이 철학자지 사실 우파 사상가인데 푸틴이 이 사람의 철학책을 읽고 지금 그 짓거리를 벌이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 금서 아닌가요? 이러고 한국에서는 금서죠. 이제 금서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 그 뭐 유라시아주의라 그래가지고 뭐 유럽도 아시아도 아니니까 우리는 유럽 제패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책인데 그런 책의 메커니즘 같은 거 그런 책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해 놓은 게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한낮의 어둠. 네. 책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와 오늘 뭐 저희가 사실은 좀 일찍 빌렸는데 좀 일찍 빌리기 정말 잘했다 싶을 정도로 장시간 이야기를 했고요. 내용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뭐 가끔은 저희가 이게 밸런스가 YCU가 밸런스가 좀 약간 바뀝니다. 어떤 주는 좀 쉽게 가다가 어떤 주는 좀 어렵게 가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뭐 어차피 패널분들을 믿고 의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30분 삽시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더 많이 끼면은 오히려 제가 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이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 저는 오히려 좋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냅뒀던 게 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혼자 오늘 좀 다른 분들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거 30분 30분 하는 거니까 뭐 앞으로 뭐 다음에 초대해 주실 분이 있으면은 저희는 뭐 환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환영입니다. 네, 다음 분들 계속 이렇게 와주시면은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분의 영화 취향은 또 어떻고 뭐 다른 뭐 세상 사는 이야기는 어떻고 뭐 들어온 부분 저는 그것만으로 저는 이게 만족스러운 방송이어서 일단 어떻게 처음 아마 팟캐스트 녹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이게 뭐, 아 제가 지치니까 말을 더듬게 되네요. 원래 좀 그래요. 원래 아카데미 시상식도 제가 5년째 제가 라이브 하고 있는데 4시간 동안 말하면 지칩니다. 막판 되면은 4시간 넘게 아유 하면서 얘기하면 진짜 지쳐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생각해둔 말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지치니까 안 떠올라. 머릿속으로 되게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약간 아까 논란 같은 거 설명할 때도 네. 약간 청취자분들 생각해야 되니까 어려운 말 안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걸려다 보니까 말이 계속 끊어져가지고 아쉬웠던 거긴 한데 그래도 네, 이 정도면 잘 전달했다. 저희가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네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나건 날 뭐 저희가 계속 녹음일자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 기자였고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